이번 시간은 갑조선을 수행한 식민지하에 국내 조선소의 실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시계획조선에서 500톤 이상의 대형 철강성 건조 부분인 갑조선에 편입된 국내 조선소는 생산력 확충 계획에 의거하여 1930년대 말 3000톤급 강선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설비 능력을 갖추게 된 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조선중공업은 1942년 4월 일본 조선산업통제단체인 조선통제회에 가입함으로써 전시계획조선을 수행하는 식민지 조선소로 편입되었습니다. 생산설비를 급속하게 확장하였고 앞에서 보듯이 1939년부터 1940년에 걸쳐 막대한 선박수주를 달성하여 급성장의 토대가 마련되는 듯 했으나 전시통제경제의 작동으로 인한 자재난 등으로 선박건조가 부진했던 조선중공업은 전시계획조선에 편입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선박건조 부진에서 탈피함은 물론 기존 시설 확장에서 불충분했던 엔진 생산 등의 조기시설을 비롯한 조선 관련 각종 기계공장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단순한 선체 조립 공장 수준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중공업의 경영진도 내지 회원과 같은 대우 및 편의 제공으로 금후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여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내지는 당시 일본을 지칭하는 말로 내지회원은 당연히 일본의 주요 조선소들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한 조선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종래 6월, 12월 영업회기를 4월, 10월 회기로 변경하여 전시계획조선의 회기에 맞추고 일본 도쿄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중공업은 일본 해군성이 직접 관장하는 전시계획조선을 수행하는 조선소가 됨으로써 처음 받는 군수공장 관점의 혜택은 새로운 설비 확충입니다. 주요 내역은 매립한 부지에 조선 및 조기 관련 기계설비 공장의 건설과 시설 확장에 따라 증가할 노동자를 수용할 기숙사 및 후생 부대시설의 건설이었습니다. 조선중공업 설립 이후 주요 설비인 선대 및 독 건설이 빠르게 건설된 것에 비해 확충이 늦었던 조기 부분의 설비 확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숙사 등 후생시설은 전시계획조선에 따라 동원되는 대규모 노동력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비 확충은 일본 해군성 산하 부서로 갑조선을 담당한 해군함정본부가 주도하였습니다. 해군성 주도의 의미는 설비 확충을 위한 기자재 공급에 최우선권이 있는 군수시설로 확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설비 확충은 부족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태평양 전쟁기 조선중공업은 단순한 선체 조립 공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선박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완전한 형태의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1943년에는 F형 전시표준선의 주기관인 600마력 디젤 기관의 보조기관을 자체 제작하였고 1944년에는 2000톤급 전후의 D형 전시표준선의 주기관인 1200마력 엔진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엔진 2기의 제작을 해군성으로부터 할당받았으며 1944년 12월에는 해군함정본부로부터 전시표준선 2형의 기관생산업체로 지정되어 1945년 2월 말까지 조선통제회를 통해 배당된 물량을 공급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설 확충에 수반하여 기술 인력의 확충도 이루어졌습니다. 1937년 회사 설립 시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았지만 1939년 결정된 시설 확충 계획 속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은 상급 기술자 11명, 하급 기술자 19명으로 총 30명이 충원될 계획이었습니다. 1945년 패전 직전 조선중공업의 기술자 수는 총
179명으로 그중 상급 기술자 39명, 하급 기술자 140명에 달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상급 기술자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지만 한국인도 5명이 있었습니다. 하급 기술자는 일본인 60명, 한국인 80명으로 한국인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인에 의한 기술적 대체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급하게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데 한국인 외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자 양성은 조선소 내의 기술 양성소를 통해 자체적으로 육성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이 더 많은 하급 기술자는 이 시스템을 통한 것이 확실한데 양성 시스템은 이미 1939년 시점에 구축되었고 조선총독부가 1939년 9월 시행한 공장사업장 기능자 양성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조선중공업이 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면서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아 회사 내에 기술자 양성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조선중공업은 일본 해군 주도로 설비와 기술 인력 확충을 통해 전시계획조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었을까요?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우선 전시계획조선을 통해 조선중공업에 발주된 선박의 규모는 전시계획조선이 시작되는 1942년부터 1945년 폐전까지 1100톤급 일반형 한 척, 전시표준선 2000톤급 1D형 2척, 2D형 5척, 그리고 500톤급 F형 4척으로 합계 12척, 18,450톤이었습니다. 1942년 할당된 1100톤급 일반형 선박은 당시 속행선이라 부른 전시계획조선 실시 이전에 수주한 선박입니다. 조선중공업이 한국은 물론 일본 해운업체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했던 1939년 하반기부터 1940년 상반기 시점에 수주한 선박 중 하나입니다. 일본 우선이 발주한 화물선으로 전시 통제에 따른 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착공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전시계획조선에 의해 할당받은 선박에 대해 실제 건조한 선박은 역시 표에서 보듯이 일반형 한 척, 전시표준선 1D형 2척, 2D형 3척, F형 4척으로 총 10척 13,700톤이었습니다. 연도별 선박 건조 추이를 보면 1944년 최대의 선박 건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0톤급 전후에 D형 전시 표준선만도 4척 8,440톤을 건조하였고 그 외에 확실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소형 잡선의 건조 실적까지 합하면 최소 10,000톤의 건조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D형의 경우 1943년 한 척, 1944년 4척, 총 5척을 할당받았으나 1944년에 2척이 건조되었고 나머지 3척은 1944년 말 건조공사가 30% 정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척은 1945년 건조되어 해방 당시 진수된 상황이었고 나머지 2척은 결국 진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재난과 더불어 1945년 일제가 남방 제해권을 상실하고 본토 결전을 준비함에 따라 가장 먼저 식민지 조선소의 전시계획조선을 중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조선소에 대해서는 1944년까지 할당된 선박조차도 필요자재가 준비된 선박의 건조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1945년도 계획조선이 해군함정본부에 의해서 수립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소에는 건조선박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중공업이 건조한 전시표준선을 인수한 선주회사는 주로 한국의 근해 및 연안해운에 종사한 해운회사였습니다. 그 현황 및 인수된 선박의 이후 행적을 정리한 것이 표입니다. D형 전시표준선 중 1D형 2척은 일제시기 한국의 최대 해운사였던 조선우선에 인도되었고 모두 전쟁 중 침몰하였습니다. 이 D형의 경우 일제가 1930년대 말에 설립한 대중국항로 독점 해운회사
동아해운과 조선우선에 각각 한 척씩 인도되었고 나머지 한 척은 선주회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완공된 ED형 세 척 중 동아해운에 인도된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 후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조선우선의 후신으로 1950년 1월에 설립된 국영기업 대한해운공사 소속선이 되었습니다. 전시 표준선 중 가장 소형인 F형 4척은 모두 서일봉 기선에 인도되었습니다. 조선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은 동아해운이 인수한 한 척을 제외하면 전부 한국 소재 해운회사가 인수자였습니다. 중일전쟁이 아직 조선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했던 시기에 조선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중 대략 절반을 일본 소재 해운회사들이 발주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시장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된 것이고 표에 1D형 2척의 행적에서 보듯이 이들 선박은 인도와 동시에 전쟁에 징발되었기 때문에 시장적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태평양 전쟁기 일본 해군이 주도한 전시계획조선 갑조선에 편입되어 할당된 선박을 건조한 한국 내 조선소는 조선중공업으로 대표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에 조선중공업과 같은 해에 설립된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도 갑조선에 편입된 조선소였습니다. 이 회사는 1937년 6월에 일본에서 광산용 기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신흥 종합기계 메이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요코야마 공업소가 식민지 치하에 한국에 진출하여 설립했습니다. 당시 제국 차원의 핵심 국책이었던 산금 정책과 관련하여 금강 개발에 필요한 광산용 기계 제작이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공장이 태평양 전쟁기 전시계획조선의 갑조선에 편입됩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최초에 기존 종합기계제작소의 특성을 살려 선박 엔진 제작을 주력 생산품으로 할 계획으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기술적 지원은 일본 아사노 재벌사나 선박 엔진 전문 업체였던 쓰루미 조선소와 오사카 상선이 담당하였습니다. 쓰루미 조선소 기술자 및 숙련 직공 수십 명이 조선기계 제작소에 파견되었고 오사카 상선도 같은 규모의 기술자 및 직공을 파견하여 엔진 제작과 관련된 기술 이전 및 현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전시계획조선의 일환으로 조선기계 제작소에 200마력 선박 엔진 40대, 380마력 25대, 총 65대의 제작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기계 제작소는 1943년부터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1943년 일본 육군이 수송용 잠수함 건조 계획인 이른바 마루유 계획을 시작하고 잠수함을 건조할 대상 조선소 중 하나로 조선기계 제작소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마루유 계획은 남태평양 과타카날 전투에서 패해 제해권을 상실한 일본군이 그 대책으로 적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소형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여 병참수송에 투입하려고 194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마루유 계획은 제해권 상실로 태평양 각 지역과 섬의 주둔 부대에 대한 병참수송의 곤란을 겪게 된 육군이 주도하였습니다. 육군이 직접 나선 것은 과타카날 전투를 계기로 해군의 병참수송 능력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1942년 12월 육군참모본부는 마루유 계획 시행을 최종 결정하고 육군 병기행정본부 산하 제7기술연구소에 설계를 명령했고 동연구소는 1차 대전 당시 독일이 제작한 잠수수송정을 모델로 1943년 1월 기본 설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잠수수송정의 기본 사양은 길이 35m, 배수량 300톤, 잠수 가능 수심 100m, 200마력의 햇살만 엔진 2기를 장착하여 수상 속력 10에서 12노트, 자망 속력 4.4노트였습니다. 당시 전투용 잠수함은 길이 70m,
배수량 1,500톤 정도였습니다. 쌀을 적재할 경우 2만 명 병사의 하루분 식량인 20톤을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용이 아닌 수송용이므로 무장은 경미해서 어뢰 발사기 등은 없고 대전차포를 달았습니다. 잠수함의 대전차포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은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1943년 물자동원 계획 중 육군이 전차 생산을 위해 확보한 강제 등의 군수물자를 전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수 수송정의 크기와 장착 무기로 볼 때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잠수정에 가깝고 실제 정식 명칭도 육군 잠항 수송정이었습니다. 이 잠수정의 기술적 명칭은 삼식 잠항 수송정이었지만 당시는 군의 최고 기밀에 해당하는 극비 계획이었으므로 수송의 일본식 발음인 유소에 앞글자를 원안에 넣은 형태의 표식을 사용했고 마루유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루유 제작을 의뢰받은 곳은 일본 히타치 제작소, 안도철공소, 일본 제강소의 3사와 식민지치하 한국의 조선기계 제작소였습니다. 조선소가 맡아야 할 건조를 기계제작소나 철공소가 담당하게 된 것은 육해군 간의 알력 속에서 계획 자체를 육군이 해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결과였습니다. 즉, 기존 조선소는 해군이 주도하는 전시계획조선에 의해 해군 관할이었으므로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존 조선소는 단기간에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할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시계획조선에 의해 해군이 할당한 선박 건조 목표량의 수행만으로도 벅찬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기계 제작소에 육군의 잠수정 건조 명령이 떨어진 것은 1943년 4월 말이었습니다. 이로써 조선기계 제작소는 해군 주도의 전시계획조선 갑조선에 편제되어 선박 엔진을 제작하는 한편으로 육군의 통제하에 잠수정을 건조하는 육해군 동시관할 핵심 군수시설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조선기계 제작소의 잠수정 건조 규모는 마루유를 월 10척씩 건조하여 연간 120척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잠수정 건조용 독 2기와 선대 6기, 필요 부품 생산을 위한 기계공장의 건설도 착수하였습니다. 계획된 공사 비만도 2천만 엔이 넘는 규모로 사실상 육군에 의해 기계제작소에서 조선소로의 전환을 명령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설 건설과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철강 등 자재 및 각종 기계기구류는 전부 육군을 통해 조달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자재는 일본에서 구입하여 조달하였는데 육군병기 행정본부, 육군 조병창이 주도하였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관할 업무를 처리할 사무실을 두었고 한국 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기자재는 인천의 육군 조병창이 알선을 담당하였습니다. 잠수함 건조 전문 조선소로 변신하기 위한 조선기계제작소의 관련 시설 공사는 진행되었으나 원래 계획대로 1944년 말까지 완료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해방될 때까지도 80%가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시설인 건조용 독의 경우는 1기만 완성되었습니다. 전쟁 말기로 가면서 일본으로부터의 기자재 공급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공사의 진척을 둔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본 육군이 직접 관할하는 사업이므로 조선기계 제작소가 필요로 하는 기자재는 전시 물자동원 계획에서 최우선적으로 확보 공급되어야 하는 1급 군수물자였지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정은 원래 계획인 연간 120척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지만 몇 척이 만들어졌습니다. 제1호기는 1944년 4월에 진수되었고 의장 및 테스트를 거쳐 8월에 육군에 인계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운영은 일본 육군 산하에 마루유 부대가 신설되어 담당했는데 잠수함 건조 공장에 실제 운항을 담당할 승무원들이 건조 과정부터 미리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조작 및 시험 운행 등을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건조를 위한 노동력으로도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공장에는 마루유 부대의 파견대가 있었는데 조선기계제작소에도 인천 파견대가 있었고 월미도의 하마호텔이 임시 육군 숙사로 지정되어 이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가 해방이 될 때까지 제작하여 인계한 잠수정은 총 4척이었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의 잠수정 건조 실적과 관련해서는 약간 차이도 있습니다. 당시 경성제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기술자로 조선기계제작소에 입사, 잠수함 건조에 참여했던 김재근은 6척이 완공되고 10여 척이 시운전 또는 진수하여 의장 작업에 들어간 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김재근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앞선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 한국 근대 조선 발상 유적지라는 기념비를 세울 당시 그 취지를 작성했던 인물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로 활동했고 초창기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공헌한 1세대 조선 엔지니어였습니다. 조선중공업과 조선기계제작소 이외에도 전시계획조선, 갑조선에 편입된 공장들이 있습니다. 조선소는 아니고 조선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자재인 철강과 관련해서는 일본제철 겸이포 공장, 미쓰비시 제강 평양 공장, 조선전기제강 주식회사가 조선에서 갑조선에 편입된 공장들입니다. 특히 일본제철 겸이포 공장의 경우 국내 최초의 제철소로 1917년 미쓰비시 재벌이 황해도 겸이포에 건설한 제철소였습니다. 설립 목적은 인근 재령, 은율 등의 광산에서 선출되는 철광석을 이용하여 연간 110만 톤의 선철을 생산하는 한편 그 일부를 제강하여 4만 톤 정도의 조선용 강제를 생산하여 미쓰비시 중공업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일제의 제철소 통합정책에 의거하여 일본제철에 통합되었습니다. 양질의 강판과 형강 등 강제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전시계획조선의 철강제 조달 주요 12개 공장에 포함되었습니다.